네, 6월 3일 목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뉴욕 증시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07%,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0.14% 올랐습니다. 에너지와 부동산 섹터가 1.7%, 1.4% 오르면서 이틀째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투자자의 관심은 금요일 발표될 5월 고용 리포트로 향해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원자재 스팟 코멘트하고 각 산업별 하반기 전망 자료가 있는데요. 먼저 원자재 스팟 코멘트부터 듣겠습니다. 황병진 연구원입니다. 네, 6월 1일 날 오펙 회원국들과 러시아를 비롯한 동맹국들로 형성되어 있는 오펙 플러스의 제17차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장이 기대했던 부분은 5월에서 7월까지 단계적으로 증산하기로 했던 부분 이외에 8월 이후에 산유량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에 대해서 좀 시장이 좀 주목을 했었는데요. 이번 회의의 결과는 기존에 사실상은 이제 제시를 했었던 5월에서 7월까지 단계적인 증산 의지를 재확인하는 데 좀 그쳤던 회의였습니다. 반대로 8월 이후 산유량 결정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잔존한다라고 하는 판단하에서 7월 1일 날 예정되어 있는 제18차 오펙 플러스 회의로 결정을 좀 미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단계적인 증산 기조를 재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이틀 연속 강세를 보여주고는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오펙 플러스 주요 관계국들의 그런 당사자들이 6월로 들어서면서 드라이빙 시즌에 대한 기대감 아니면 백신 그런 접종과 맞물려서 하반기 석유 수요에 대한 개선세라고 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하면서 유가의 강세 재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8월 이후에 산유량 결정 보류라고 하는 부분은 단기 유가의 추세 상승보다는 오히려 그런 불확실성이라든가 리스크 요인이 7월 1일로 미뤄졌을 뿐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오펙 플러스가 불확실성 요인으로 보는 부분이 코로나19에 대한 변이 확산 또는 이란 핵 합의 복원에 따른 이란산 원유 그런 수출 재개라고 하는 부분을 좀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여전히 하반기에도 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반기 전망에서 에너지 섹터 특히 유가에 대한 투자는 좀 중립 의견을 좀 말씀드렸었고요. 하반기 석유 수요의 회복세라고 하는 부분은 공급의 정상화도 동반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석유 시장이 안정화되게 되면 WTI 가격의 최적 밴드는 45달러에서 65달러 구간에서 안정화되는 수순을 계속 밟아 나갈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뷰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유가가 다시 또 오버슈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재차 하반기 내내 좀 안정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을 유지를 하고요.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저희는 유가가 65달러 이상에서 지금 거래되는 상황 하에서 유가가 추세적으로 더 올라갈 거다에 베팅하는 원유 선물 ETF라든가 아니면 유가 방향성과 높은 코릴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업스트림 에너지 산업 ETF에 대해서는 투자를 좀 권고드리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유가는 좀 박스권 내에서 횡보하긴 하겠지만 결국은 하반기 수요 개선에 대한 수혜를 반영할 수 있는 다운스트림 에너지 산업 ETF에 대한 투자를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다운스트림형 ETF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미국 상장 ETF 중에서 에너지 관련된 ETF라고 하면 이 XOP와 XLE를 좀 많이 보실 수가 있겠는데 XOP 같은 경우에는 원유 생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업스트림 ETF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스트림 ETF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모멘텀은 좀 제한적일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반대로 업스트림뿐만 아니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XLE라든가 아니면 글로벌 정유사들만 포트폴리오에 모아놓은 CRAK라고 하는 크랙 ETF를 좀 관심을 가지시도록 좀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산업 리포트에 대해서 하반기 전망 자료가 나가 있는데 저희가 발표는 오늘 내일 좀 이틀 동안 나눠서 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반도체 섹터를 포함해서 12개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유통 섬유유복부터 발표합니다. 이지영 연구원입니다. 유통 섬유복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아직 주가가 덜 올랐거나 밸류에이션 매력이 큰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미 대부분의 유통 섬유유복 섹터 종목들이 현재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혹은 그 이상으로 주가를 회복하였기 때문입니다. 유통 산업은 해외여행 재개에 따른 국내 소비 축소 우려, 전년의 기저효과 소멸, 그리고 온라인의 경쟁 심화 등을 감안하여 뉴트럴 의견을 제시하고요. 반면 섬유유복은 작년 하반기 매출 감소폭이 가장 컸던 소비재로 기저효과에 이연수요까지 실적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보아 파지티브 의견을 제시합니다. 유통산업 내에서는 해외여행 재개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어 주가가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면세점 섹터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면세산업 186억 달러 정도 전망하는데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한중 관계까지 개선되면은 251달러까지 업사이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서 좀 앞으로 미래가 좀 열려 있는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면세점 내 패션 등 고마진 상품의 매출 비중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수익성도 올라가는 것을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섬유유복에서는 코로나로 시작된 글로벌 라이프 스타일 변화로 스포츠 아웃도어 복종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커머스는 하반기부터 다시 성장성이 높아질 전망이나 대형 플랫폼 간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 플랫폼보다는 이들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브랜드에 주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해서 호텔신라, 현대백화점, 필라홀딩스, 신세계인터내셔널, 지누스를 탑픽으로 추천드리고요. 몇 개 차트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10페이지에 오른쪽 차트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중소형 리셀러 비중이 높아지면서 고마진 고객군이 늘어나고 있고요. 현대 면세점의 일매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반도체 산업 발표하겠습니다. 도현호 연구원. 예, 반도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뭐 우려들이 있는데요. 저는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메모리 반도체와 해외 로직 파운드리 반도체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D램 수급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업체들이 하반기 캐파 투자를 계획 중입니다. 투자 확대로 인해서 공급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에 본격적으로 메모리 수급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한 24% 정도 올해 공급이 늘어나고 마이크론이 한 26% 정도 늘어났는데 과거 평균치가 한 20% 정도인 거를 감안했을 때 올해 하반기부터 좀 공급이 좀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공급 대비에 뭐 현재 비대면 수요로 많이 좋아지고 있는 뭐 PC라든지 서버 수요에 2020년 수요 지속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서버 같은 경우는 추세가 최근에 이 북미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이 한 두 개, 세 개 분기 정도 투자를 많이 하고 한 두 개, 세 개 분기 정도 투자를 적게 하는 그런 패턴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올해 2분기부터 투자가 증가한다라고 하면 과거 이제 패턴을 고려했을 때 내년 1분기부터는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PC는 원래 수요가 항상 안 좋았던 제품입니다. 근데 최근에 비대면 수요 때문에 일시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PC가 이 코로나19 뭐 백신도 맞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종료된다라고 했을 때는 수요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랑 다르게 파운드리랑 로직 반도체는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워낙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고 최근에 뭐 장비 가격도 뭐 2배씩 올라가고 공정도 예전 대비해서 상당히 뭐 어려워지다 보니까 뭐 TSMC, 삼성전자, 뭐 글로벌 파운드리즈 이런 업체들이 올해 투자를 전년 대비해서 뭐 70에서 100% 가까이 늘릴 계획입니다. 근데 뭐 워낙 공정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렇게 늘림에도 불구하고 공급 부족이 해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좀 약간 나아지고는 있지만 이런 트렌드는 저희는 2022년까지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체보다는 해외 반도체 업체를 저희는 투자를 추천드리고 있고 그 중에서도 뭐 ASML이라든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같은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산업 발표합니다. 2차 전지 산업 하반기 파지티브 의견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은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고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생산 능력 확대, 배터리 기술 개발 등을 지속할 전망입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고객산의 로열티가 지속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섹터 내 탑픽으로는 셀 업체는 삼성 SDI, 소재 업체는 LNF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디스플레이 산업은 중립 의견 유지하겠습니다. 상반기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실적을 견인하고 있었던 LCD 패널 가격 상승이 하반기부터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4분기부터는 하락 전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OLED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이 확대가 예상되면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대형 OLED 시장은 미니 LED 기술 확대로 OLED TV 시장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LCD 패널 가격 하락과 미니 LED TV, OLED TV 등 프리미엄 TV 시장 확대로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LG전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휴대폰 IT 부품 산업입니다. 이규화 연구원. 네,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은 반도체 공급 부족 영향이랑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당초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는 소폭 낮은 수준을 예상을 합니다. 이제 2분기를 저점으로 3분기부터 출하량이 회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하반기 아이폰이 9월 말에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작년에 이제 아이폰 12가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5G가 글로벌리 이제 본격화되면서 판매가 잘 될 거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낮은 한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두 가지 전략을 이제 기존의 세트 업체들이 추구할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로는 폴더블 스마트폰 같은 새로운 폼팩터를 이제 종류를 확대할 거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VR이나 AR 이런 XR 기기를 출시를 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IT 기기로는 VR과 이제 AR을 아우르는 XR 그 확장 현실이 신규 하드웨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애플이 내년 상반기에 XR 기기를 출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향후 빠르게 좀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목으로는 LG 노텍이 애플의 XR 기기에 카메라 모듈이나 3D 센싱 모듈을 탑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탑픽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인터넷 게임하고 통신 서비스 산업 같이 발표합니다. 안재민 연구원. 네, 인터넷 게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이 이제 언택 컨셉으로 작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주가가 좋았었고 업황들도 상당히 좋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좋을 거냐 아닐 거냐 라는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될 텐데요. 한번 온라인으로 바뀌어진 패턴들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오프라인으로 원복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커머스 쪽의 성장들은 계속 보여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결해서 광고라든지 핀테크 이런 부분들도 동반해서 성장하는 모습들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광고랑 커머스는 경기 회복과 사실은 수요 증가와 같이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들의 실적 성장들은 여전히 견고할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제 다수의 이제 IPO들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크래프톤이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뱅크 이런 이제 IPO 모멘텀들과 동시에 실적 성장들이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종 탑픽으로는 카카오를 말씀을 드리고요. 네이버를 투자 유망 종목으로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통신 말씀드리면요. 일단 통신은 기본적으로 5G로 인한 매출 성장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매출 성장이 가시화가 되고 있었는데 사실 작년 하반기만 해도 이제 통신 같은 좀 방어적인 성격의 주식들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던 데 비해서 실적은 작년 올해 계속 좋아지는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5G 효과들을 본격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성장과 반대로 비용단에서 마케팅 비용이 크게 늘어나지 않고 캐펙스도 지금 다운 사이클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익 성장이 좀 두드러지는 해가 21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인적 분할과 관련된 이벤트가 주가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KT도 비통신 사업 쪽에서 컨텐츠 사업이라든지 클라우드, ITC 같은 성장 통신 관련된 네트워크 성장 사업, 그리고 K뱅크 성과 이런 부분들이 좀 두드러지면서 그 통신 이외의 비통신 사업 쪽에서도 성장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탑픽으로는 SK텔레콤하고 KT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미디어 엔터 산업입니다. 이화정 연구원. 네, 하반기 미디어 엔터 산업 키워드는 백신 접종에 따른 실적 회복으로 잡았습니다. 하반기에 보여줄 수 있는 실적 자체보다는 코로나 시기 중단되었던 부문 재개, 즉 영업 정상화로 인해서 실적 회복세 보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시장 관심도가 좌우될 것입니다. 미디어 엔터 산업 전반에 대해서는 포지티브 의견 유지합니다. 목표대로 11월 국내 인구 70%의 백신 접종이 완료된다면 특히 코로나19에 직접적 피해를 입었었던 엔터나 카지노 관련된 실적 회복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서 콘서트장, 영화관 같은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내국인 카지노가 영업 정상화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이후에 백신 여권 상용화까지 이어진다면 외국인 카지노의 영업 정상화도 기대됩니다. 간접적 피해가 있었던 부문으로는 광고 부문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경기 불확실성으로 주춤했던 광고비 집행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미디어나 콘텐츠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코로나 수혜를 좀 봤던 만큼 이번에 백신 접종에 따른 수혜는 좀 제한적일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 선호도는 엔터, 카지노, 광고, 미디어 순이고요. 엔터를 가장 선호하는 이유는 이제 콘서트가 재개되는데 저희 코로나19 시기에 오히려 부가 매출, MD나 온라인 콘텐츠 쪽 확대로 신사업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즉 신사업이 자리를 잡은 이후에 여기 영업 정상화가 붙으면서 실적 업사이드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두 모멘텀을 모두 보유한 YG 엔터테인먼트를 탑픽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화장품, 음식료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조미진 연구원. 네, 음식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료는 연말로 갈수록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전년도 역기적 그리고 원재료 가격 부담이 있으나 중장기적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2010년과 2011년을 비교했을 때 코스피 대비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를 받았던 것이 2022년이라면 2021년은 밸류에이션 회복기라고 판단됩니다.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으나 가격 인상 모멘텀이 오히려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하우스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3분기 이후 강세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와 함께 수익성 회복이 본격화되는 밸류에이션 상승기를 맞을 거라고 전망합니다. 이후에도 해외 성장 모멘텀 확대, 그리고 신제품 성장, 그리고 신규 세그먼트 창출 등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업종 전반적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주었던 요인들도 부각되면서 전반적인 업종의 상승 사이클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CJ 제일제당에 대한 업종 탑픽 의견 유지하겠습니다. 화장품 다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하반기와 올해 1분기의 경우는 기초와 중국 중심의 회복이었다면 이제는 색조 그리고 국내와 미국 등 글로벌로 수요의 전반적인 확대기가 도래했다라고 판단됩니다. 중국은 이미 노마스크를 쉽게 볼 수 있고요. 또 미국, 유럽뿐 아니라 국내도 백신 보급 확대에 따른 외부 활동 증가에 따라 작년도에 하락했던 비비, 파운데이션과 같은 베이스 메이크업, 그리고 립스틱과 같은 포인트 메이크업의 판매가 다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형주의 실적 성장폭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업종 탑픽 의견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중소형주까지 전반적 실적 개선 흐름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으로 코스맥스, 클리오 등 색조 전통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네, 이어서 제약바이오 산업 발표하겠습니다. 박병공 연구원. 제약바이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1년 상반기의 제약바이오 섹터 수익률은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의약품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13% 역성장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제약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13.7% 역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 개발 쪽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하반기에도 이런 상황이 좀 유지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중간에 좀 중요한 모멘텀은 이번 주 토요일 새벽에
있는 그 미국 종양학회 아스코에 대한 데이터가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스코에 참가하는 이제 기업들이 한미약품, 오스코텍, 메드팩토, 네오이멘텍과 같이 시가총액이 지금 1조 원 이상의 대형 바이오텍들이 참가가 좀 예정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좀 좋은 데이터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하반기 신약 개발 센티먼트에도 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냥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수준의 데이터다라고 했을 때는 하반기도 지금 신약 개발 쪽은 약간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약바이오 쪽을 좀 좋게 보고 있는 산업은 CMO 쪽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당연히 백신 쪽으로 인해서 지금 국내 CMO 쪽이 좀 집중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한국을 백신 허브로 만들겠다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좀 추천드리고 있는 기업은 SK 바이오사이언스랑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가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일단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헬스케어 의료고기 산업입니다. 나관준 연구원. 네, 헬스케어 의료기기 부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전 세계적 백신 공급에 따른 경제 회복과 수출 대개로 실적이 본격적인 성장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 업체들을 중심으로 호실적과 주가 상승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요. 이 중에서도 이제 신흥 시장에서의 구조 개선과 이제 선진 시장에서의 이연 수요 효과가 동시에 기대되는 임플란트를 최선의 업종으로 제시합니다. 톡신 필러는 현재 일부 노이즈가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국내에서의 미용 시술 수요 증가와 빅마켓 진출 등의 실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다수 존재하여서 종목별로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에스테틱 의료기기는 현재 소모품 매출 비중 확대와 수출 확대에 기대되는 전반적으로 이제 호실적과 주가 상승세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에 톡신 필러와 에스테틱 의료기기로 대두되는 의료 미용을 차선호 업종으로 제시합니다. 진단 키트의 경우는 이제 앞으로는 분자 진단, 면역 진단 이렇게 단일 포트폴리오로 한정된 업체보다는 분자 진단, 이제 면역 진단, POCT, 진단 장비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춘 업체들이 중장기적으로 견조한 실적이 예상되고요. 이 또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섹터 토픽스로는 중국, 러시아, 동남아 등 신흥 시장 중심의 실적 성장세가 기대되는 임플란트의 덴티움과 소모품 매출 비중 확대, 본격적인 수출 성장세, 그리고 연말 신제품 효과 기대되는 에스테틱 의료기기의 클래시스를 제시합니다. 또한 이제 국내 최초로 중국 시장 진출에 성공하여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기대되고 나아가 유럽과 미국 등의 빅마켓 진출도 앞두고 있는 톡신의 휴재를 차선호주로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자동차 산업 발표하겠습니다. 조수홍 연구원. 예, 자동차 산업 발표하고요. 오늘 그 미국 자동차 시장 데이터도 발표가 돼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하반기 전망 제목은 이제 선순환 사이클이 2023년까지 지속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수급 관련해서 공급 측면의 단기 불확실성이 있고요. 실제 생산 차질로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그 하반기로 가면서 안정화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 실적 전망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단기 공급 요인보다는 지난 수년간 누적되어 온 글로벌 이연 수요가 본격화되면서 자동차 수요 기반이 매우 견조하다라는 점에 좀 추세적인 판단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요. 이런 전방 수요 회복과 성공적인 신차 효과가 누적이 되면서 현대차 그룹의 장기 실적 개선 추세, 선순환 효과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 과정에서 완성차 기업들의 대응 능력이 좋아지고 있고요.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전기차 전용 플랫폼 도입 등을 통해서 이제 사업 전환에 성공하는 메이커의 경우에는 중장기 지속 가능 기업으로서의 밸류에이션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가능성이 높은 그 리딩 메이커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그룹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선순환 사이클 진입으로 인해서
선순환 사이클 그리고 사업 구조 전환 통한 장기 지속 가능성 확인 과정에서 주가 재평가가 수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순환 효과가 확산되고 있는 완성차,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 제시를 하고요. 이제 부품은 이제 하반기 생산 정상화 과정에서 실적 회복세가 커질 것 같습니다. 뭐 2분기는 안 좋겠지만 하반기 회복을 겨냥한 매수 가능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전동화 모멘텀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모비스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국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미국 자동차 수요가 42%가 성장하면서 굉장히 수요가 견조했고요. 그다음에 현대 기아차가 5월달에 미국에서 최대 판매를 기록을 했습니다. 점유율은 11%를 기록을 해서 2011년 5월 이후 사상 최대 점유율을 다시 썼고요. 지금 현대차가 5.9%, 기아차가 5.1%입니다. 기아의 경우에는 미국 시장 진출 이래 처음으로 이제 5%대 점유율을 기록을 했고요. 뭐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GB80도 월별로 판매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5월 달에는 이제 2,000대를 넘어서는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재고가 타이트하고 시장이 좋기 때문에 인센티브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요. 지금 마켓 인센티브, 그다음에 현대 기아차 인센티브가 다 떨어지고 있어서 수익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순환 효과가 지속되고 사업 구조 전환 과정에서 이제 밸류에이션, 장기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걸로 주가 재평가를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완성차와 이제 부품, 현대모비스 그리고 이제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 쪽 실적 개선이 좀 가시화되고 있고 또 중장기 사업 구조 변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내일은 소재와 산업재, 금융 섹터 쪽에 준비한 하반기 전망 자료를 이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6월 3일 목요일 모닝 미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